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388년 무진년 위화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 나는 그 빗물 섞인 흙탕물 냄새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 냄새가 아니라 피와 녹슨 쇠, 그리고 병사들의 공포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나는 당시 장군의 막사 밖에서 서책을 정리하던 말단 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천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던 그날의 숨소리를 기억합니다. 이성계 장군은 그때 이미 왕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그를 평하려 들지만 나는 그 과정에 숨겨진 공포를 보았습니다. 요동을 정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출정한 5만의 군대가 압록강 하구 위화도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병사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지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병사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장마는 그치지 않았고 젖은 갑옷은 병사들의 피부를 짓물러 썩게 만들었습니다. 활은 악교가 녹아 쓸 수 없게 되었고 식량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밤마다 병사들이 타령을 모의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나는 기록을 위해 장군의 막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막사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것은 우군 도통사 이성계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깊은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반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명이 서슬퍼런데 군사를 돌리면 그것이 곧 반역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반역.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바람이 막사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성계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을 사지로 모는 것이 왕명이라면 그 왕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충심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이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이 붉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류에서 짐승들이 죽어 떠내려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고려의 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징조다. 그 붉은 물은 압록강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성계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사를 돌린다. 회군이라는 단 한마디가 5만 군사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개경의 왕을 향해 칼끝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아 그 상황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종이를 적셔 글자는 계속 번져만 갔습니다. 마치 지워질 수 없는 피 얼룩처럼 말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동을 향하던 깃발이 개경으로 방향을 트는 그 광경은 기괴할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10년의 설계는 바로 그 빛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은 처참했습니다. 우리를 막아선 것은 오랑캐가 아니라 동료였던 고려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저항했습니다. 나는 성벽 아래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숭인문이 뚫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성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먼지 속에서 이성계 장군의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집안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궁궐뜰 한 구석에 숨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영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꼿꼿했습니다. 그가 끌려나갈 때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최영 장군의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최영 장군을 처형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옥좌에 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치밀함이 나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신 9살짜리 창왕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어린 왕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이성계 장군의 눈빛에서 묘한 허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장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사실은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패가 입진,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이 명분이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나는 어느 날 밤 장군의 측근들이 은밀히 모여있는 방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정도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뿌리가 달라야 베어내기 쉽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무기 삼아 두 왕을 차례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역사서에 기록된 그 건조한 문장들 이면에 숨겨진 비명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 불리던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이성계 장군과 오랜 친구였으나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 장군의 야망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 안에서 끊임없이 이성계파를 탄핵하고 공격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정국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392년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주에서 사냥을 하던 이성계 장군이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나는 의원을 따라 황급히 그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정몽주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계 장군이 병상에 있는 틈을 타 정도전과 남은 일파를 모두 제거하려 했습니다. 사형 날짜까지 논의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병난도 나루터에서 한밤중에 급히 말을 달리는 한 사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함을 핑계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방원의 얼굴은 항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계 장군의 저택에서는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이성계 장군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위중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적을 방심하게 하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장군의 눈빛은 병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그는 아들 이방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몽주가 직접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적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대담함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몽주는 장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거인이 마주한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차를 올리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다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웃으며 안부를 묻는 대화 속에 날선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저택을 나설 때 이방원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정몽주의 등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죽교, 역사의 흐름이 바뀐 바로 그 현장에 나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바람을 타고 내 귀까지 전해졌습니다. 철퇴가 내려쳐지는 둔탁한 타격음,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고려의 정신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선죽교에 가보았습니다. 돌다리 틈새마다 붉은 피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났다는 전설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인 것은 오직 차가운 돌과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으로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신료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 둘씩 이성계 장군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공양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왕의 처소 근처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옥새를 만지작거리는 왕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392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창궁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백응념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이 국세를 받들어 이성계 장군에게 바쳤습니다. 장군은 몇 번이나 이를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사양하는 제스처 뒤에 숨겨진 그 미세한 입꼬리의 떨림을 말입니다. 그것은 10년을 기다려온 사냥꾼이 마침내 사냥감을 손에 넣었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옥좌에 오르는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쳤습니다. 마치 고려의 멸망을 알리는 하늘의 호통 같기도 했고 새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축포 같기도 했습니다. 즉위식 날 나는 뜰 구석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나는 그렇게 적으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밤 수창궁의 기둥 뒤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이성계가 잠시 뜰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하를 가졌으나 그 뒷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것이 왕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바람 소리였는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단순히 기쁨의 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피의 숙청과 왕자들의 난을 예감한 듯한 서늘한 음성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내금이 병사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왕씨 일족들을 강화도와 거제도로 보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려준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 행렬에서 죽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배를 태워 바다 한가운데서 구멍을 뚫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치밀한 설계의 일부였음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성계는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땅을 다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위화도 회군 직전 이성계 장군이 머물던 막사에서 나온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배치도처럼 보이기도 했고 전투대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한반도의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을 찍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점들은 묘하게도 훗날 조선의 주요 거점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화도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새 나라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10년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기 위한 10년의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는 가족들 간의 불화는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강씨 부인을 중전으로 책봉하고 방석을 세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방원의 표정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정몽주를 칠 때보다 더 차갑게 식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왕을 만들었는데 왕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분노, 그 분노가 또 다른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의 공사 현장을 지나치는데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근정전 터에서 도깨비불 같은 푸른 불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고려 왕족들의 원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불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갓 깎은 돌기둥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로 세운 나라, 피로 씻기리라.
누가 새겼는지 알 수 없는 그 글귀를 보고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내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밤새 알아누웠습니다. 며칠 뒤 내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글귀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기운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는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침전에 들기만 하면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최영 장군과 목이 없는 정몽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수라를 걷는 궁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의 요광에서 붉은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여들은 과로 탓이라고 했지만 궁 안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10년의 설계가 가져온 업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법입니다. 나는 매일 밤 실록을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냄새와 신음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목격한 그 10년은 한 영웅의 탄생기인 동시에 한 시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왕의 설계는 치밀했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설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들들이 칼을 겨누게 될 줄은 그도 몰랐을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은 아닐까요? 더 큰 대의를 위해 혈육의 정마저 끊어내야 했던 고독한 왕의 침묵. 가끔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위화도에서 비가 그쳤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들의 냉혹한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 밤도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날 위화도의 흙탕물 냄새가 다시 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군하라고 외치단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나는 이제 붓을 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붓을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잉크처럼 번져 내 온몸을 휘감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10년, 그 시간 동안 흘린 피가 오늘날의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도 그때의 비밀이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 그대의 꿈속에 목 없는 귀신이 찾아가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해 줄지도 모르지요.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숨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는 법이니까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